오늘은 주식시장 몇 가지 짧게만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식시장 자체는 혼자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 같고, 국채의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런 상황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가, 비트코인하고 테슬라가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옐런이 투기라 말했는데 이주열 총재도 한마디 하셨고, 여기 보면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죠. 내재 가치가 없어요. 예,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그 가치가 왜 그 가격이어야 되는지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올라왔다는 것, 이거를 계속 용인한다 그러면 화폐가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투자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근본적인 기준들이 다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라가도록 막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 보시면 이제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을 같이 맞물려 놨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때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저기에 투자했다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SEC, 미국의 증권거래소인가요? 거기에 이제 신고한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쏘아 올리고 나서 밀고 올라갔는데, 테슬라 주식은 아래로 확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그리고 어제 장중 굉장히 많이 빠진 적도 있습니다. 이게 800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0달러 가까이 갔었는데, 테슬라 주식이 어제 장중 610, 그러니까 60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상황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 초반에, 올해 초에, 테슬라가 향후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기대감을 줄 수 있을 만큼 테슬라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배터리만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회사,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차를 지금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경쟁 기업, 배터리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총괄적인 경쟁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걸 자체적으로 계속 뭔가 해결을 하고 있긴 한데, 과연 혼자 독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물음표예요, 사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이 테슬라는 전기차에 꽃을 피우기만 하고 나중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 기업 자체를 투자하는데, 이 기업을 경영하는데도 골치가 아픈데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걸 봐서는, 그런 경영인이 과연 이걸 잘 경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비트코인 투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근데 이걸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테슬라를 비평하거나 이런 쪽으로만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이렇게 기대치를 계속 주지 못하면 시장에서 갑자기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풍력과 관련된 주식의 CS윈드, 이 기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과도하게 고배수를 치고 계속 잘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잘 올라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어제 여기 보시면 바닥 있죠. 이게 저가로 지지선이었거든요. 얘가 뚫리면서 개파락을 했거든요. 큰 기업 중에 LG화학도 지금 100만원을 넘었다가 90만원이 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떨어진 거 보면 이 장중 저가는, 그러니까 종가 기준 저가는 여기였거든요. 근데 여기 개파락했죠. 긍정적이라고 보면 LG화학이나 여기 보시면 CS윈드나 투자자들이, LG화학은 투자자들이 양쪽으로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계속 팔고 있네요. CS윈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CS윈드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나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기관들은 대규모로 가서 팔고 있어요. 10만 주 단위로 던지고 있죠. 수급 물량으로 놓고 보면 긍정적이긴 한데, CS윈드 같은 경우에, 다만 얘가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 잘못하면. 이게 상당 기간,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LG화학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현대차가 CATL 쪽에 배터리를 차용했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내부로 놓고 보면
셀트팩이라든가 혹은 뭐 하이니켈이라든가 이런 기술력이 중국에 있는 것 같다. CATL이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LG화학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강의를 갔을 때 중국 전기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했을 때, 아니 뭐 중국 전기차나 뭐 우리 국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중국 쪽의 전기차 ETF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뉴스 보도를 보고. 이거 위에 이제 그 언택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그 추세를 많이 얻었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완성차가 이제 현대차였는데, 현대차는 보시면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요. 삼성전자까지는 보시면 밑으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정 수준에서 좀 걸려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근데 LG화학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흘러내렸죠. CS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흘러내렸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다른 앞에 있는 두 개의 기업처럼 언택 쪽에서 이익을 낸 기업이기도 하지만 움직임 자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항을 계속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아랫방향으로. 다만 수급 물량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대규모로 매수보다는 매도 쪽의 물량이 훨씬 커요. 그나마 이제 여기 보면 외국인이 여긴 300만, 200만 주를 매수했잖아요. 과거에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 세다가 그걸 이제 일정 부분 약간씩 건드리는 어떤 물량들, 수요 물량이 있어서, 매수 물량이 있어서 이게 이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반도체, D램 반도체 쪽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가 또 나왔는데 현대 자율주행이 어떤 기업보다 가장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뉴스 보도가 포스코에서 수소차를 구매한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투자자들한테 무엇인가 계속 이슈로 꿈을 지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수도 굉장히 높진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펍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이거 12개월 퍼가. 근데 이 퍼가 높게 나온 이유가 작년 3분기에 대규모로 손실을 털었거든요. 이거 3분기에 그 리콜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털면서 이익이 다 적자로 전환됐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 퍼베이스가 높은 거고, 12개월 이게 포워드 PB, 그러니까 그 향후에 이익이 날 걸 감안해서 보는 퍼는 약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 이거예요. 10.58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할 때 언택 관련돼서 날아갔던 주식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잡으시려면 걔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그러니까 향후에도 투자자들한테 이런 부분이 우리 기업을 잘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던질 수 있는 카드들이 존재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걸 저는 이제 드림이라고 말하는데, 투자자들한테 던져줄 수 있는 꿈, 투자에 대한 꿈, 계속 올라갈 거라는 꿈을 던질 수 있는 무엇인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이슈가 소멸되면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그 하나의 꿈은 이미 흘러간 꿈이고요. 새로운 꿈이 없으면 테슬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얘가 CS민드나 LG화학이나 이런 것이 아래로 확 쓸려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모릅니다. 가봐야 하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재수 없으면 박스권에 갇히거나 아니면 진짜 아래로 쓸려 내려가나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 이외에 이제 보여드릴 게 이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도 바이오 제약으로 사실 끝물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제 발표가 나왔죠. 승인되고 부분적인 어떤 치료에 쓸 수 있다고. 그런데 보시면 견디질 못하고 아랫방향으로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와 관련된 바이오 제약주를 쳐다보는 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타이밍이 끝나서 모멘텀이 다 끝난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 물량이 여기 대규모로 한번 2월 1일자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한 이후에 매수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아요. 기관 같은 경우 외국인이 그나마 14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는 지금은 봐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씨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이제 2000선 하라, 여기 보면 이제 2800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800선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5% 전후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뭐 한 10% 정도 보면 3000점, 그러니까 3000이 깨지는 거고, 그것보다 좀 더 내려가는 거라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020%까지는 충격을 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를 하셔야 될 상황은 아니고 그때 매집해야 될 현금 포지션이 있다는 그 개념을 가지면 되세요.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김영익 교수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 이코노미스트로 있으실 때부터 계속 이분의 얘기를 들었던 분인데 가치주의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 자문사까지 가셨다가 지금 이제 서강대 교수로 계신데 가끔 금융연수원에서 얼굴을 뵙긴 하는데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미 말씀드렸듯이 경기 사이클의 확장 국면에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경기 수축 국면을 가겠느냐? 이거는 제가 예전에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차트고 이거 로그 차트예요. 이 로그 차트를 안 보시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하락률을 볼 수가 없는데 로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근간에 있었던 이 더블 딥이 8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후반에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이건 이제 2차 오일 쇼크 끝자락에서 한번 맞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초반에 오면서 더블 딥을 맞았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기사가 이거 이제 이 상황이 발생했던 이유가 이거를 안 해놨는데 잠시만요. 잠깐 제가 그 미국의 기준금리를 여기다 같이 믹싱하느라고 약간 동영상을 세웠습니다. 그 여기 더블 딥 상황을 보면 이게 1차, 2차 오일 쇼크로 지나던 70년대를 다 봐야 되겠죠. 예,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과거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게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가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이걸 견디지 못한 거죠, 경제가. 그래서 이제 쓸려 내려갔다가 경기 수축 국면으로 쓸려 내려갔다가 다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내려왔었는데 그게 경기가 수축 국면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경기 수축이 끝나고 확장 국면에 진입한 뒤에 이게 일정 수준 금리를 유지를 못하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줬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더블 딥이 발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석유 수급에 대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패턴이 그렇지 않은 패턴이고, 그 연준에서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블 딥의 가능성은 상대로 낮아요. 다만 이제 폭락이 발생했을 때 그 폭락이 경기를 빠르게 수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올라갔다가 아래로 붕괴돼서 내려오면 다음번에 반등했을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를 잘 보시고 있으면 돼요. 그때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주식시장이 확 밑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을 시도하고 올라가는데 경제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올라가다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옆으로 혹시 그러니까 개걸음을 이렇게 치면서 천천히 움직이지 않고 아래쪽으로 다시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 이 넥라인이라고 말하는 곳이 붕괴되는지 잘 봐야 되거든요. 그 넥라인이 붕괴돼서 내려가면 이제 경기 수축으로 완전히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계속 눈여겨서 봐야 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연준에서 계속 떠받치고 있는 행위들, 그 다음에 지금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붕괴를 굉장히 안 시키려고 하는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수축 국면으로 빠져서 아랫방향으로 세게 곤두박질 칠 가능성, 조정의 20%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 뭐 한 반토막씩 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으면 두려우시겠지만 조정이 깊으면 그때 주식 포지션을 확대하는 그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고, 채권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경기가 확정면에 있기 때문에. 다만 조정시 매수에 대한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 포지션을 일정 부분 항상 보유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언택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뭔가 수혜를 받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투자자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고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이제 그 경기 사이클 순서상 섹터별로 쭉 흐름을 보는, 그래서 그걸 보려고 모아놓은 거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은행주나 혹은 여기 이제 은행주들이나 혹은 통신 관련된 주들, KT라든가 혹은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이제 그 도박이죠. 도박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은행의 이자를 받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정상화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출 잔액에서 계속 금리 이자를 받기 때문에 좋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계속 올라가진 않지만 내려왔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 향후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은행주한테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강원랜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화됐을 때 주식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KT는 그냥 장기적으로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당 때문에 보는 거죠. 그런 주식들 중에 뭔가를 하나 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택 이외에 뭘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금융주 중에 증권주를 빼시는 게 좋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권 주식이 이익을 냈었거든요. 그 개미들 때문에. 향후에 그 이익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 이외에 뭐 여기 보면 산업 소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변동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철강이나 혹은 이제 구리와 관련된 풍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이 수요를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이거를 사라고 권고드리기는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풍산 같은 경우는 제가 풍산을 사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왜냐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구리 주식하고 구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시기쯤에 풍산이 3만원대가 깨져서 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예. 이 위에 있다가 여기 깨져 내려왔었는데, 이때 풍산을 매수를 안 했습니다. 편입을. 그 이유는 구리 가격이 보시면 최대치를 봐야 되네요. 구리 가격이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구리 가격이 2011년도 4월 정점 칠 때거든요. 근데 지금 그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으로 한번 쉬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매수를 안 했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툭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편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의류, 그 다음에 가구, 이거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이나 숙박, 그 다음에 항공, 뭐 여행, 그 다음에 이거는 광고죠. 이런 쪽들이 결과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에 민감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고, 그 이외에 밑에 보시면 이제 오리온이나 코웨이나 오뚜기, 농심 이런 것들은, CJ제일다 이런 것들은 식음료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비민감주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싼 거를 일부 편입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배수가 높긴 하지만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KT 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K 컬처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뭐 키스트, A스토리, IHQ, J컨트리,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일부도 편입을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넷마블이나 NC소프트 이런 것들은 그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에서 언택으로 빨리 밀려왔던 그런 주식들 이외에 지금 말씀드린 다른 섹터에 있는 주식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지 못한 기업들 중에 건실한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축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사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편입하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돈을 주고 구매를 하면 그게 경기 민감주거든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고가로 뭘 사질 않아요. 근데 전기전자 제품이나 스마트폰 중에서도 비싼 것들, 고가들이 있죠. 그 다음에 현대차 자동차는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를 얹히라고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 민감주인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사실 상당히 많이 밀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편입을 시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 조정받을 때마다 편입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피는 게 상대적으로 위험을 줄이면서 현재 경기 사이클 국면상 편입할 대상을 편입하는 방법, 특히 이 두 가지,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사실 편입한 것도 있습니다. 민감주라는 관점에서.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쯤에 한 번쯤 전체적인 정리를 쭉 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